맨발로 쫓겨난 그날 밤 고성이는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캐리어 하나 달랑 들고 집에서 내쳐졌지만 그녀에게는 아직 무기가 남아 있었죠. 통장과 카드, 그리고 20년간 쌓아온 재산들이 있었습니다. 박진석, 당신이 날 이렇게 내쫓으면 내가 기죽을 줄 알았어? 고성이는 비싼 호텔 스위트룸에 여행 가방을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룸서비스로 가장 비싼 와인을 주문했죠. 크리스털 잔에 담긴 붉은 액체가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입가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100억짜리 빌딩과 빌라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고성이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습니다. 헝클어진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기고 명품 가방을 들었죠. 여전히 자신은 고성이었습니다. 재벌가의 사모님이었고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100억짜리 빌딩 매매 진행하려고요. 빨리 좀 해주세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모님, 이 건물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매매가 불가능합니다. 뭐라고요? 고성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근저당?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인데 근저당이라니요. 빌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부동산에 박진석이 근저당을 설정해 놓은 상태였죠. 이럴 수가. 손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고성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죠. 근저당 설정을 풀 방법이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변호사님, 근저당 풀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배우자의 동의 없이 근저당을 풀기는 어렵습니다. 소송을 하셔야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승소 확률도. 고성희는 변호사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상담비를 결제하려고 카드를 내밀었는데 단말기에서 거절 메시지가 떴습니다. 카드가 안 되는데요? 다른 카드 있으십니까?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지갑에서 카드를 하나씩 꺼내 시도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모든 카드가 정지된 상태였죠. 박진석이 이미 손을 쓴 겁니다. 죄송합니다. 주머니를 뒤졌지만 고작 몇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고성희는 창피함을 견디며 변호사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 내내 온몸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재단이었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재단 사무실에는 비상금이 있었죠. 고성희는 서둘러 재단으로 향했습니다. 직원들의 이상한 눈빛을 피해 이사장실로 들어가 금고를 열었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이것도.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금고 안에 있던 현금과 귀금 속 중요 서류들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고성희 이사장님,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사장직에서 해임되셨음을 통보합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격하게 떨렸습니다. 이사장직까지 박탈당한 겁니다. 박진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달려갔죠. 박진석의 회장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박진석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고성희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마치 기다렸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왔군. 생각보다 빨리 왔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고성희는 책상 앞으로 다가가 두 손을 짚고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내 재산에 근저당을 걸고 카드를 정지시키고 재단에서까지 쫓아내고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박진석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떤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서늘한 냉기만이 흘러나왔죠. 당신을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20년 전 그 밑바닥으로 돌려보내는 게 내 계획이야. 뭐라고? 그런데 당신과 이혼은 안 할 거야. 고성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혼을 안 한다고? 이혼을 안 한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그게 너가 26년 동안 날 속인 대가야. 당신은 내 아내라는 이름표를 달고 밑바닥 생활을 경험하게 될 거야. 모텔방에서 자고 편의점 도시락을 먹고 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말이야. 박진석의 선고는 냉혹했습니다. 고성희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죠. 이것이었어? 당신의 복수가 이거였어? 복수가 아니야. 당신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지. 박진석은 다시 의자에 앉아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고성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받았죠. 떨리는 다리로 회장실을 나온 고성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영란은 작업실에서 웹툰 작업을 하다가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영나야. 초겨울에 찬 공기처럼 차갑게 넘어오는 박진석의 음성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영란은 본능적으로 전화기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네, 아빠. 이제 곧 내 엄마가 너한테 갈 거야. 아마 돈을 달라고 하겠지. 영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엄마의 바닥난 통장부터 동선까지 모든 것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꿰뚫고 있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현금이 딱 2억쯤 되거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거대한 힘이 목을 조여오는 압박감이 느껴졌습니다. 네, 아빠. 그런데 저는 드리고 싶어도 드릴 돈이. 넌 그냥 아빠 말대로만 해. 그게 모든 걸 바로잡는 방법이야. 김비서편으로 너에게 봉투를 보냈다. 그걸 엄마한테 드리면 돼. 알겠지? 네, 아빠.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란은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신발조차 신기지 않고 맨발로 내쫓을 때는 언제고 왜 돈을 쥐어주라는 걸까요? 하지만 영란은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 집안에서 따라야 할 사람은 정해져 있었죠. 전화가 끊어짐과 동시에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밖 바닥에는 아빠의 말대로 봉투가 놓여 있었습니다. 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느껴졌죠. 그리고 얼마 후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습니다. 문 열어, 박영나.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엄마였습니다. 아니, 한때는 사모님이라 불렸으나 이제는 맨발로 쫓겨난 여자. 고성희가 짐승 같은 비명과 함께 들이닥쳤습니다. 영란은 문을 열었습니다. 고성희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붉게 충혈된 눈동자, 구겨진 옷차림.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딸에 대한 반가움 따위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엄마,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2억 마련해. 박진석의 판단은 정확했습니다. 고성희의 눈에는 오직 돈에 대한 갈망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죠. 영란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2억이라니요? 갑자기 그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영나야, 아직도 모르겠어? 넌 내 핏줄이야. 내가 살아야 내가 산다고. 내가 쫓겨나면 내 핏줄인 내가 나 없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고성희가 영나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 흔들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몸의 고통보다 가슴이 찢겨나가는 통증이 더 컸습니다. 너 웹툰 계약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거 좀 되지 않아?
정 안 되면 이 작업실 보증금이라도 빼. 딸의 미래도 꿈도 당장의 생계도 안중에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재기를 위한 발판이 필요할 뿐이었죠. 이것이 영나가 마주한 비정한 모성의 실체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엄마가 없으면 나도 끝이잖아. 영나는 체념한 듯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책상에 둔 봉투를 집었습니다. 아빠가 보낸 그 봉투를 말입니다. 있으면서 잔말 말고 내놔. 이걸로 다 끝내는 거야. 너는 나 찾지 마. 영나는 미리 준비된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성이는 낚아채듯 봉투를 빼앗았습니다. 봉투를 열어 액수를 확인하는 고성이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확장되었습니다. 5천만 원 수표 4장. 2억이 들어있네. 너 이 돈 뭐야? 이렇게 큰 돈이 웹툰 계약금일 리는 없고 너도 아빠 몰래 많이도 꼬박꼬박 챙겨놨구나. 고성이의 입가에 기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딸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던 눈빛이 순식간에 환희로 바뀌었죠. 돈이 곧 사랑이고 돈이 곧 구원인 여자였습니다. 고성이는 벅찬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가서 써. 엄마 필요한데. 영나는 차마 엄마의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이 돈이 어떤 돈인지 알기에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런 딸의 죄책감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역시 내 딸이야. 피는 못 속이나 봐. 핏줄이라서 우리 영나가 내 숨통은 트이게 해주는구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너 내 딸이다라는 말이 이토록 모욕적이고 끔찍하게 들릴 수 있을까요? 엄마는 지금 딸이 자신을 닮아 영악하게 돈을 빼돌렸다고 착각하며 동질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나간다. 이 돈으로 박진석 재산 절반 빼앗을 거야. 그때까지 기다려. 고성이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갔습니다. 쫓겨날 때의 비참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개선장군처럼 당당한 발걸음이었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나의 다리가 풀렸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드는 손바닥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단축번호 1번. 이 모든 판을 설계한 사람, 아빠 박진석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신호가 가기도 전에 받은 듯 진석의 목소리가 즉각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 가져갔니? 네, 가져갔어요. 아빠가 시키시는 대로 다 했어요. 영나의 목소리가 형편없이 갈라졌습니다. 목구멍에서 뜨거운 덩어리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고생했다. 그걸로 됐다. 진석의 대답은 너무나 간결했습니다. 영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이대로 전화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빠,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이 튀어나오자마자 눈물이 툭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엄마를 밑바닥까지 추락시키려는 거죠? 그 돈 정말 엄마한테 주는 거 아니죠? 엄마한테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영나가 소리쳤습니다. 수화기를 붙잡은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반대편 회장실의 진석은 쥐고 있던 만년필을 천천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딸의 울음 섞인 비명이 가슴을 후볐기 때문이죠. 영나야. 진석이 나직하게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방금 엄마에게 준 그 돈. 내 엄마가 지난 세월 내 눈을 피해 비자금으로 빼돌려둔 돈 중 일부였다. 내가 내 엄마 비밀금고를 털어서 찾아낸 원래 내 돈이자 회사의 돈이야. 네. 그리고 아빠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석은 숨을 고르며 가장 잔혹한 진실을 딸의 귀에 흘려넣었습니다. 방금 그 수표들을 도난 수표로 신고했다.
도난 신고라니요? 만약 내 엄마가 그 돈을 어디서든 사용하게 된다면 은행 전산망에 즉시 빨간불이 켜질 거야. 그리고 그 즉시 경찰이 출동해서 현행범으로 체포할 거야. 영란은 숨을 멈췄습니다. 자신이 엄마 손에 쥐어준 것이 수갑이었다는 사실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빠 어떡해요?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이게 내가 베푸는 마지막 배려다. 배려요? 이게 무슨 배려예요? 엄마를 감옥에 보내는 게 배려라고요? 돈은 쓰지 않으면 된다. 욕심 부리지 않고 그 돈을 쓰지 않은 채 가만히 가지고만 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하지만 진석의 목소리가 서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고성이가 과연 그럴까? 넌 알겠지. 내 엄마는 멈추지 않을 거다. 탐욕에 눈이 멀어 그게 함정인 줄도 모르고 제 손으로 제 발목의 족쇄를 채우게 될 거야. 영란은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 돈을 보고 번들거리던 엄마의 눈빛을 보았으니까요. 영라야, 이건 무너진 우리 가족을 다시 바로잡기 위한 수순이야. 썩은 살은 도려내야 새 살이 돋는 법이다. 하지만 너무 잔인해요. 잔인하다고? 아니, 내 엄마에겐 차라리 맨발로 쫓겨났을 때가 더 행복했던 시절이 될 거다. 적어도 그때는 자유라도 있었으니까. 진석의 선고는 냉혹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란은 꺼진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화면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쓰지 마. 제발 멈춰. 영란은 나직이 중얼거리며 눈물을 쏟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상철은 도시락을 정성스럽게 싸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주말에도 회사에 나간다고 했기 때문이죠. 요즘 아들의 안색이 좋지 않아 보여 걱정이 되었습니다. 여보, 지역이가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부인 다정이 염려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상철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 얼굴색도 안 좋고 일본 출장 다녀온 후로 뭔가 달라진 것 같아. 은호한테도 갑자기 차갑게 대한다며? 그 애가 얼마나 지역이를 좋아하는데.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역이 은호를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은호가 아니면 안 된다던 아들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게 이상했죠. 회사에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건 아닐까? 내가 한번 가봐야겠어. 상철은 도시락을 챙겨 지역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 나와 일하는 아들이 안쓰러웠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상철은 어떤 말로 아들을 위로해 줄지 생각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성재의 목소리였습니다. 죽어가는 놈이 토요일에도 나와서 일하는 거야? 상철의 손이 문고리에서 멈췄습니다. 죽어가는 놈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지? 성재야, 목소리 좀 낮춰. 지역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심장 이식 못 받으면 몇 달 안에 죽는데 회사 일이 뭐가 중요해? 당장 부모님한테 알려. 이렇게 숨기고 있을 거야? 상철은 숨이 멎는 것을 느꼈습니다. 심장 이식? 몇 달 안에 죽는다고? 손에 들고 있던 도시락이 바닥에 떨어질 뻔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최대한 모르시는 게 좋아. 열흘 전에 알면 열흘만큼, 한 달 전에 알면 한 달만큼 지옥이야. 가능하다면 죽기 하루 전쯤 아시는 게 좋아. 지역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 뒤에 숨겨진 절망을 상철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식 죽음을 직접 보셔야 된다면 최대한 짧게 겪는 게 좋다고 생각해. 상철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지 않으면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지만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상철은 비틀거리며 사무실 문에서 멀어졌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빌딩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것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지혁이가 내 아들이 죽는다고? 상철은 골목으로 들어가 벽에 손을 짚고 눈물을 쏟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장남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었고 못난 아비 때문에 유학도 못 가고 희생만 했던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장남이 아픈데 아비한테 숨기고 혼자 죽으려고 했어? 손으로 얼굴을 감쌌지만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열하는 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발 아니라고 해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했죠. 다음 날 상철은 지역이 다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사를 만나 아들의 병명을 들었습니다. 확장성 심근병증입니다. 심장 근육이 늘어나면서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는 병이죠. 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심장 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현재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언제쯤? 그게 의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기자가 많아서 언제 차례가 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상철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인공심장 같은 건 안 됩니까? 뉴스에서 봤습니다. 기계 달고 사는 사람들 있다면서요? 그거라도 달아주세요. 제발요. 환자분의 경우 심실의 변형이 너무 심해서 인공심장 수술도 위험 부담이 큽니다. 상철은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명치가 돌덩이에 짓눌린 듯 답답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데 아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까?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병원을 나온 상철은 멍하니 거리를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고 차들이 달리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철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지혁아, 불쌍한 내 새끼. 다정에게는 절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를 떠나보낸 아내에게 또 한 번의 이별이 온다면 그녀는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때 떠오르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지혁이 목숨보다 아끼는 여자, 은호였습니다. 은호에게는 알려야 하나? 아님 아들 뜻대로 모른 척 해주어야 하나? 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초겨울의 햇살처럼 밝은 은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명랑함이 상철의 가슴을 더욱 후볐습니다. 은호야. 아버님?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지혁이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상철의 눈앞이 캄캄해지며 현기증이 몰려왔습니다. 바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은호야, 지혁이 좀. 아버님? 아버님. 상철의 몸이 길거리 바닥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에서 미끄러진 휴대폰 너머로 은호의 다급한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은호는 병원 복도를 뛰어갔습니다. 상철이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달려왔죠. 응급실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선배. 은호가 숨을 헐떡이며 다가갔습니다. 지혁은 은호를 보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왜 여기 왔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더 이상 그 차가움에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상철에게 전화로 들었기 때문이죠. 아버님이 전화하셨어요. 선배 이야기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지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아빠가. 지혁은 비틀거렸습니다. 은호가 재빨리 그의 팔을 잡아 지탱했습니다. 우리 아빠 불쌍해서 어떡해. 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호는 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
이제 그만해요. 혼자 감당하지 마요. 은호야. 아버님도 아시고 나도 알았어요.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요. 지혁은 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지만 결연한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배가 나를 밀어낸 이유를 이제 알아요. 아프니까 죽을지도 모르니까 나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은호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배, 난 그렇게 약한 사람 아니에요. 당신이 아플 때, 당신이 힘들 때 내가 옆에 있어야 해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할 일이잖아요. 은호야, 아무리 나를 밀어내도 소용없어요. 난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은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혁은 마침내 은호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 하지 마요. 대신 약속해줘요. 이제 혼자 아파하지 않겠다고. 나랑 같이 싸우겠다고. 지혁은 은호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지혁과 은호는 한강을 걷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의 손은 따뜻하게 맞잡혀 있었습니다. 은호야, 후회하지 않아? 뭐려? 나 같은 사람 선택한 거. 은호가 지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후회할 시간에 지금을 즐기는 게 낫지 않아요? 우리 남은 시간 후회 없이 보내요. 남은 시간. 그래요, 남은 시간. 그게 1년이든 10년이든 50년이든 우리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보내요. 지혁은 은호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따뜻함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마워, 은호야. 내 곁에 있어줘서. 당연하죠. 난 선배를 사랑하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혁이 심장이식을 받을 수 있을지 아니면.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두 사람이 함께였습니다. 한편 고성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려고 택시를 탔습니다. 영나에게 받은 2억이 가방 속에 들어 있었죠. 이제 박진석을 무너뜨릴 수 있어. 그녀의 입가에 비릿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돈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함정이라는 것을, 영나가 흘린 눈물의 의미를, 박진석이 얼마나 치밀하게 복수를 설계했는지를. 택시가 법무법인 앞에 멈춰섰습니다. 고성이는 가방을 들고 내렸습니다. 건물로 들어가는 그녀의 뒷모습은 어딘지 모르게 비장해 보였습니다. 과연 고성이는 그 돈을 사용하게 될까요? 아니면 박진석의 경고를 알아채고 멈출까요? 지혁은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게 될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